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올 때 대외적으로 약속한 게 뭐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가능한 많이 초빙해서 우리 강원도의 지식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약속의 첫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국내에 계신 최고의 전문가를 한번 초청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책 이슈는 분권입니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이론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는 그 긴박함 속에 분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도움 줄 그 시리즈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연구원의 분권 세미나 제1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은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이런 형태로 분권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일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 스피치를 해주실 분은 오정건 박사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정건 박사님을 가능 빨리 모셔가지고 목소리 의견을 듣고 싶은 이유가 이번에 그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간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정책이지만은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의 전체 틀에 항상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건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간단하게 양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경제학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이후로 뭐 한국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다양한 경제 활동을 가지고 계셔서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제금융학회장,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세미나는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강사분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한 30분은 가능하면 이제 여기 대체로 이 세미나 참석자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 논쟁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세미나 형태는 토탈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우리 초빙된 우리 오정건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니버시티 맨체스터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전 세계에서 유니버시티 맨체스터보다 딱 좋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카네기 멜론이라고. 그거 어디죠, 신 원장님? 거기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대학만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 제 옛날에도 가봤지만 정말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니까 일단은 강의의 요약을 구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는 바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이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나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그래서 그 앞부분은 대개 다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그전에 자유한국당 최근에 일을 좀 도와주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대책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까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윤석열 후보 시절,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시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한 몇 번을 뵐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간사라니까 간사들이 인수위에서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주 회의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시대. 앞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전부 다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균형발전위원회. 그건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예요. 국가가 중심돼서 이제 지역을 어디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 경기특별자치도가 되었지만, 그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제 본래 취지대로만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성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권한을 다 중앙이 갖고 있어 그래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출 수가 없어요. 도지사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 25%를 가지고 제주도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5%거든요. 그럼 싱가포르보다도 낮거나 적어도 같아야 되는데 다들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기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이 글로벌 최저 한세율이라고 해서 15% 이하는 낮추지 말자 뭐 이런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앞으로 도지사에게 주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는 규제 권한. 우리 현 원장님 옛날에 저도 같이 많이 자유경제원 많이 했지만 우리 규제 협박은 늘 얘기하는데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지사에게 주자니에요. 도지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가 다행히 인수위에 지역특위 간사를 맡아서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그런 것들이고, 다행히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우리 주로 우리 현 원장님하고 옛날에 자유경제 연구원에서 많이 토론했던 것들 계속 그 얘기한 거죠.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권한도 도지사에게 줘야 된다. 이제 중앙정부에 맡겨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주로 규제 권한을 재직 중에는 향유하면서 즐기고 대접받고, 퇴직하고 나면 산하에 규제했던 기관에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맡겨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에게 주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중요한 주 하나가 뭐 특구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지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 만약에 도지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강원도에 춘천에 오다 보니까, 춘천에 저는 옛날부터 오랜만에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때는 MT라고 그랬어요. MT하고 혹은 와이프하고 뭐 데이트한다고 경춘 가도를 달려본 이후에 오랜만에 처음 차를 몰고 달려봤는데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 아름다워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과 춘천 간에 왜 KTX가 안 들어오느냐. 나 그걸 벌써 딱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인수위를 전국을 2번씩 다 돌아다녔는데, 강원도 공략에 서울 춘천 간에 KTX 만들자 공약이 있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종 이제 뭐 특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주 같은데 뭘 한다 뭐 그러면 그 특구 만들어 그 특구 안에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특별히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그 권한을 많이 가져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필요한 재정권도 도지사에게 많이 주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1년 남았죠. 내년 6월 달에 출마해요. 그 사이에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정해지면서 아직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1년 사이에 마련해야 됩니다.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그거 중요하고 그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시대에 대한 신념이 가장 강한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 이유는 뭐냐? 이유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1년에 20만 명 정도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전체 우리가 대학 졸업생 한 40만 명인데 매년 그중에 절반이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중에서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매년 올라옵니다. 이유가 뭐냐? 지방의 대학들에서 20만 명이 지방 대학을 졸업하는데 10만 명이 서울로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우수 기업들이 지방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10만 명이 서울에 와서 뭘 하느냐? 주로 IT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뭐 대치동 코딩 학원 같은 데 코딩 같은 걸 배웁니다. 배우고 다시 판교밸리 IT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거 하는 사이에 결혼도 늦어지고 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0.81인데 서울은 0.6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어.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에 10년간 150조를 쏟아부은데도 안 되는 이유가 지방에 좋은 기업과 좋은 대학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려서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을 지방도지사, 지역 정부 주도로 앞으로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다 해서 파격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특별히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죠. 왜 이걸 하는지를 중앙정부에 납득을 시켜야겠죠. 그런 것들만. 그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벌써 대통령 출범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걸 대충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넘기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수도권의 면적은 11.8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11.8%밖에 안 되는데 GRDP는 52%, 취업자 수는 51.5%, 인구도 50.4%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는 잘 안 되나?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중 하나가 GRDP가 이제 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 취업자 수는 수도권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18년부터죠. 2017년부터. 그 다음에 인구는 20년을 기점으로 19년에 50조 명이니까 20년 기점으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되면서 아까 말씀 출산율이 서울의 수도권이 낮아지면서 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키포인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의 GRDP를 높여줘야겠다. 그건 지방 경제활동 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업자들이 청년들이 20만 명이 지방에 졸업하면 그 20만 명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경제력도 거의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00대 기업 본사가 3.6% 서울에 몰려 있고요. 금융도 68.7%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생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절반이 성공밖에 못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베드타운화 되어 있죠. 뭐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살지 거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의 또 부작용은 원도심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옮겨가는 바람에 원도심이 공동화됐어요. 그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15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를 뭐 다르게 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요새 뭐 옛날 집을 담장 같은데 벽화를 그린다든지 뭐 이상한 짓들. 제가 목포에 하도 그 어떤 정치인 여자 정치인이 막 이거 한다고 해서 집값 많이 올려놓고 쌀 때 사가지고 올려놓고 돈을 벌고 막 그래서 그 목포에 한번 가봤더니 전부 다 거기에 지정된 도시재생구역이 전부 옛날 집들인데 한 뭐 100년도 더 된 집들의 벽화만 그리고 앉았어요. 그런 거 그래서 15조 원이나 쓰는데 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쭉 전국의 10개 핵심 도시가 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서 수도권 총량 규제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고 수도권을 더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제. 해봤자 전부 기업들만 해외로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 배터리 우리나라 회사 배터리 공장을 착공 중인 회사가 14개나 지금 미국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차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 공장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만 반도체 공장을 지었죠. 약간 좀 그게 굉장히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특구 같은 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특구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나 규제 등에서 완전히 입주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소멸이 인구가 감소한 소멸 지역이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89개가 인구 소멸 지역이다. 행자부에서 이제 조사한 건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것도 소멸되니까 또 소멸 대응 기금을 연간 1조씩 10년간 10조를 쓰겠다고 하지만 돈을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돈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좀 준다고 청년들이 일자리 듣는 지방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요걸 이제 전국의 GRDP 평균이 우리가 2020년 경우에 3,700만 원인데 수준을 보면 돼. 기업이 많은 데가 울산, 충남이 다 기업이 많잖아요. 충남이 요즘 반도체 회사 같은 거. 공장이 없는 데가 대구, 부산 이런데 대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대구시장 홍준표 되기 전부터 저는 대구시장 바꿔야 된다.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제가 자유한국당 일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나오면 되니까 이 공장 유치를 안 해서 이래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왜 수도권으로 몰리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이 큰 이제 그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알지만 주로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입니다. 미국의 상위 기업들 보면 애플이라든지 뭐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전부 다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입니다. 페이스북 이름을 요새 메타라고 바꿨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런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알파벳, 페이스북 등등 이런 건 텐센트 마찬가지고 전부 다 우수 인재가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우수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국도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 넥슨 이런 거 중심이 다 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중요해지면서 인재 유치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서울에 수도권에 우수 대학들이 있고 우수 인력이 양성이 되니까 수도권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 계획과 지역 분권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용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3년째 사업을 못 두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지어는 국회에서 통과도 안 시켜주고 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본래 SK 하이닉스 이번에 제가 인수위하면서 전국을 한 2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본래는 대구 위에 구미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미의 공단이 옛날에 막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거기 주로 임금 집약적인 산업들이라서 전부 해외로 나오고 빈 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빈 땅을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거기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구에 대학이 20개 정도 있는데
반도체 공장을 인력을 공급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학이 20개나 되는데도 인력 공급을 못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할 수 없이 용인에다 지켰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전기자동차 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300명 정도 연구하는 박사들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부산에 대학이 25개나 있는데도 요구하는 수준의 박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도 기형에다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고 있다고 회장이 너무 탄식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대구나 부산에 대학 총장들 한 20-30명 면담을 하고 학교도 많이 방문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난 14년 동안 대학 반값 등록금을 하는 바람에 대학 재정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여기는 반도체다 전기체다 그러면 우수 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카네기 멜론에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연봉이 너무 적으니까. 14년 동안 대학 교수의 임금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재정이 피폐해지면서 게다가 지방은 더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인재 양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아까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중요한 중 하나가 대학 교육 제도도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니까 강원도에 이제 강원도 지정하는 대학에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한다 그래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에 디지스터라고 있어요. 울산의 유미스터, 광주의 지스터 이런 것들은 연간 300억을 정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뭐 어느 대학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두세 개 대학에다 한 대에 한 100억 정도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해야죠. 당연히 강원특별자치도. 근데 그 돈을 지원하면은 그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어떤 과를 신설하고 어떤 과를 인재를 양성할 거냐 그거를 도지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교육 권한을. 그럼 도지사가 하면 도지사는 그 뭘 하느냐? 예를 들어 강원도에 무슨 바이오 인재를 키우겠다 그러면 바이오 학과를 지원해서 그 인재는 반드시 4년간 학비와 실험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강원도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일종의 계약학과를 만들려고 해요. 그 권한을 그 도에 맞는 인재,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인재를 양성할 거죠. 그걸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겠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한참 이런 얘기도 이제 여담으로 많이 진행했는데 지금 도지사들이 되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과연 정치인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권한들.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세 문제, 규제 문제, 심지어는 대학 교육까지 도지사가 다 인재 양성 그리고 필요한 기업들 연계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거 그동안에 정치만 해오던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강원연구원 이런 연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정치인들 잘 몰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면은 지방 정부 책임자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하면서 구상했던 것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방주의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도는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연방주의는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제가 스위스에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쭈크라고 하는 시인데 인구 3만 명의 도시인데 시장이 조금 전에 제 얘기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해가지고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만 섀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2번이나 가가지고 부시장도 면담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스위스에 제가 그 부시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른데 주를 보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이 15%니까 스위스 주권은 거기는 시장도 권한이 있어요. 싱가포르보다 낮은 12.5%로 법인세를 하려고 한다.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방문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게 왜냐하면 연방주의라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방주의라는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안 되니까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유럽의 연방주의에 버금가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는 유럽의 연방의 그 도지사들은 주지사는 대부분 다 그것을 오래 사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정치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하면서 이게 과연 정치인들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됐다는 걸
우리 내부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인재 유치에 강원도에 인재가 안 아까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대구에 가려고 구미에 가려고 그랬는데 대학이 20개나 되는데 인재 양성이 안 돼서 거기 못 갔다는 게 아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상상을 초월해서 대구 시내에 있는 대학 총장 한 20명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뭐 실토를 듣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부산에 대학이 25개가 있는데 아니 전기차 인력 300명을 양성 못 한다는 거예요. 아마 강원도도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원도가 잘 되려면 그런 인재 양성 그리고 첫 번째 강원도가 필요한 기업이 뭔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이 뭔가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재들을 정부에서 한 200~300억 정도 지원받아서 대학에서 계획학과를 만들 육성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인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도시에 있는 대학들의 기업들이 몰리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지금 뭐 인력이 너무 부족해 난리죠. 반도체 인력은 10년간 3만 명이 부족하다 등등. 배터리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대학 정원을 동결하니까 인력 양성은 안 되고 지방은 돈이 없어서 양성 못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인건비가 높은데도 왜 가느냐 바로 인재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인재만 있으면 인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지방대학에는 학생들이 안 갑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전부 정원이 안 차는 비율이죠. 그래서 지방 인재난 때문에 수도권이 집중이 가속화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삼성전자는 잘 나가는데 오히려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제가 대구에 대구에 염색 공장을 갔는데 염색 공장에서 얘기가 가보니까 전부 염색 공장이 거의 이제 염색도 거의 대부분 다 자동화돼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보면 전부 60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2030, 40까지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 이유가 뭐냐? 염색 공장 하면 칙칙하고 그 공단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로 그 사장 얘기가 스타벅스가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직원들이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빼들고 쫙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점심 먹으러 나가서도 커피 하나 딱 빼들고 들어오는 그게 또 재미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타벅스에다가 제발 그 스타벅스 지점 하나 열어달라 했는데도 거기는 매출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은 그런데 안 마셔요. 나이 든 사람 돈 아낀다고 다 전부 내려먹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그런 고민을 얘기할 정도로 지방이 지금 전부 생산직군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플랫폼 기업에 적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구의 염색 공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옛날 건물을 다 없애고 옮겨서 산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꾸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바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에 아까 얘기했지만 GRDP가 이때부터 수도권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중 하나가 여기 이제 여러 광역시의 청년들이 2015년 이후에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전국의 학교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죠. 그게 0.81인데 서울은 0.6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몰릴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이게 작년 말인데 금년 2, 4분기 말에 전국 0.75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서울은 0.5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임 여성이 평생 0.5명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돈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안 되고 평생 취업 같은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인구가
인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은 워스트 시나리오 지금 계속 워스트만 가고 있어요. 워스트 시나리오를 보면 5천만 명이 깨지는 게 2030년이고요. 4천만 명이 깨지는 것도 2045년 되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출산이 되면은 학교 출산율이 0.25% 감소할 때 성장률이 0.9%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잠재 성장률이 1.9%인데 앞으로 좀 있으면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해결하려고 출산 여성 대해서 뭐 유급휴가 주고 이런 거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지방에서 고향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 좋은 IT 기업 같은 데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제안까지 한번 해봤는데 논란을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면은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옛날에 제가 한국은행 다닐 때는 군대를 갔다 오면은 3년 옛날에 3년씩 근무했어요. 3년 근무하면은 그걸 90%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3년 갔다 오면 승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급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출산 여성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해주자 했더니 어떤 문제가 봉착됐냐면은 그때 당 내에서 토론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 건데 여성들이 너무너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이게 혹시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강원도에 내에서는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런 어떻게 하고 저도 그게 그 논의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벌써 2021년에 잠재 성장률이 1.7%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앞으로 감소하면 몇 년 안 가서 우리가 1%대로 들어서서 일본처럼 1% 성장률은 거의 투자를 안 합니다. 마모된 기계들의 대체 투자만 하는 정도가 0.78%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겨서 일본 같은 경우 청년들이 전부 다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한 집으로 돌아오는 캥거루족이 됐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절반의 성공에 머무니 제가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 절반의 성공에 머무니는 지방 분산만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자, 재량권을 주자, 규제 핵파, 세금 인하 권한을 주자. 그 다음에 지방대에도 자치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권한을 주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롭게 전부 이번에 국정과제로 다 채택이 되고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까 했지만 지방 분권으로 간다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인사도 바텀업으로 한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과장쯤하다가 지방정부의 국장으로 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중앙으로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지방에 과장을 하다가 고참이 돼서 일 잘하면 중앙정부 국장으로도 갈 수 있는 바텀업 인사를. 이게 뭐 새로운 거 같죠. 이미 유럽에 미국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현 원장님 공부하신 미국 같은데 카네기 멜론에 있는 게 어느 주에 있죠? 네? 펜실베니아. 거기에 미국의 지역 연준이 펜실베니아가 아마 뱅크 오브 뉴욕, 페더럴 리저브 뱅크 뉴욕이 관장하나요? 근데 뉴욕에 졸업한 사람은 워싱턴에 페더럴 리저브에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욕 연준에 들어가서 뉴욕 연준에서 일을 잘해가 총재가 되잖아. 그러면 그 총재는 당연직으로 워싱턴에 있는 페더럴 리저브의 이사가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를 하고 독일 경제연구소 미넨에 있는 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미넨에는 바이에른 주죠. 그거 보면 바이에른 란데스방크라는 게 있어요. 그 주중앙은행인데 란데스방크의 총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분데스방크 연방은행의 이사입니다. 이사가 당연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온 지역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은 중앙에 승진해서 가도록 그렇게 돼. 그게 유럽에 미국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과장하다가 승진 고참되면 지방은 국장 내려오냐.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의 사무관이 한국에 나오면 뭐가 됩니까? 시장 군수가 돼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그 방식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한심한 우리나라 정말 이거 계속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이거 고치는 인사를 이번에 바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지방에서 우수 인력들이 중앙으로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도 다 출세를 하죠. 사람의 욕망에는 돈도 벌지만 출세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주자는 생각인데, 요거는 논란이 엄청 많았었는데 아마 이번에 국정과제는 지방 분권 하는데 자세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다음 요건데요. 공간 전략인데, 공간은 뭐냐면 이제 수도권에 뭐 판교 IT밸리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연봉이 높으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각 지방에 한 4개 정도의 메가시티를 만들고 거기에 전부 IT밸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지방 IT밸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수도권으로 들어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럼 강원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만든 거예요. 강원도는 혼자서 메가시티가 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강원도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원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이제 한 거거든요.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강원도는 그동안에 하면서 너무 빠르게 이제 하면서 이게 지금 시행 전까지 입법 조치나 행정처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지금 제주도지사는 서귀포 시장도 임명을 해요. 제주시장도 임명을 합니다. 도지사가. 근데 강원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런 법이 안 만들어가지고, 강원도지사는 도에서는 산하의 시장 군수를 다 선거로 뽑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잠깐 뒤에 한번 보면, 제주도는 그거 하느라고 거의 법조항이 230 몇 개나 만들었어요. 근데 강원도는 너무 빠르게 얘기를 강원 특별자치도를 하자고 선거 공약에 나오고 되고 시행기간 짧으면서 아주 상징적인 법 23개 조문만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강원도에서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있고, 앞으로 이걸 전부 1년 동안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생각, 이제 바이오 같은 거 나와 있지만, 강원도에 그러면 제일 먼저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강원도를 앞으로 핵심 산업을 뭘로 키울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육성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많이 이제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교육 자치권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동이라는 데 가보면은 국제학교가 많이 있어요. 저는 2번이나 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은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그 국제학교에 내려온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가 한 수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너무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기러기 아빠들이 어디까지 애를 보내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학교도 보냅니다. 그 정도는 또 괜찮아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몽고 울란바토르 국제학교도 한국 학생이 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가 아니고 서부에 있는 자카르타라고, 우리처럼 경주 같은 인도네시아 고도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교민들하고 얘기해봤더니 거기도 국제학교가 있는데 한국 학생이 들어가려면 1년을 대기해야 된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학교에 있는 데는 한국 학생이 1년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다 그런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교육자유특구라고 그래요.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서 했더니 그 학부모들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그래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 있는 거는 아이가 저 남아프리카에 가 있는 거보다 너무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원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원도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구열이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교육자유특구, 이번에 그걸 만들 거예요. 교육자유특구를 법안으로 이제 통과될 겁니다. 새로 이번에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육자유특구를 강원도 어디 하나 만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원도에 항상 강원도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제가 뭐 설악산에는
또 10월 달에 갈 거고 1년에 한 5번씩 갑니다. 제가. 설악산 지역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역과 똑같아요. 티롤 가보신 분이 있죠? 손 들고. 티롤 가보신 분 유럽에. 아이 큰일 났네. 안 가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여기 있는 분은 티롤을 한 번씩 기낙을 가야 돼요. 티롤을 가보면은 강원도 설악산 지역이라든지 평창 지역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금방 떠오릅니다. 아니 설악산에 5세 계약수트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카 하나 만드는 가지고 그게 공약도 아니에요. 강원도 설악산 평창 지역을 한국의 티롤로 키우겠다는 이 정도 나와야죠. 그럼 티롤은 뭐 어떤 지역이냐? 동네마다 산에 올라가는 케이블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가면은 유럽의 관광객들이 1년에 4천만 명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산도 구경하지만 여름에는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산악 바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제가 지난 코로나 전에 이태리 북부에 이태리 북부에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혹시 이태리 북부에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 네, 그 위에 북부 알프스에 뭐 하여튼 거길 갔는데 그날 마침 가는 날이 제가 올라간 데가 3,300m 산 고지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몸으로 걸어가겠습니까? 3,300m 만년설이 쌓인 데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200m까지는 우리나라 백두산 거의 2,600m까지 백두산 정상까지는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날 마침 그 유럽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거 굉장히 엄청 좋아해요.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그날 막 가는 날이 2,600m까지 오토바이 경주가 유럽 전체에 뭐 이런데 그 이름이 챌린지라고 그래요. 챌린지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 다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런 걸 하고 겨울에는 또 스키 타고 이러니까 1년 내내. 그리고 유럽 사람들 휴가를 많이 쓰니까 티롤이나 그런 아까 이태리 북부 이름이 그네 갑자기 돌로미티 지역에 휴가를 오면은 보통 한 달씩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이태리 북부 알프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 그 티롤 지방 돌로미티 지역 사람들은 하는 일이 전부 관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4천만 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1인당 소득이 10만 불이 넘어요. 강원도를 왜 그렇게 못 만드는가?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히 파격적으로 김민태 지사님하고 현 원장이 있을 때 완전히 자유주의잖아요. 환경이 다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스위스고 돌로미티 지역이에요. 제가 3,300m까지 올라갔는데 그 환경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이제 동부 지역이 하나, 강원도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 제가 개인 생각입니다. 강원도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강원도 중요한 중 하나가 한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큰 병이 아니고 자잘구레한 병들이 많아요. 그럼 자잘구레한 병들은 공기가 좋고 좋은 데서 치료를 하는 게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원도 최적지예요. 일종의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를 만드는 거죠. 의료 휴양 단지.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는 어디 만듭니까? 강원도에 그 원주의 바이오 단지와 연계돼 가지고 역시 설악산 서쪽이라든지 이런 데 만들어서 강원도 할 수 있는 게 전국에서 아마 아직도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저 같은 사람 저도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나이 들면 퇴직하고 어디를 지금 퇴직했어요. 학교에. 어디를 갈 고민인데 만약에 어디 저 인제 같은데 메디컬 컴플렉스가 있다.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가 있으면 거기 가서 살면서 건강 관리하고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평창에 무슨 그 이상한 알펜시아 같은 거 너무 비싸게 그건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통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의료 치료도 받고 휴양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만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릉 속초 여러분 많이 가봤을 거예요. 강원도니까 저는 강릉 속초 갈 때마다 한마디로 그 발전 속도가 흔히들 말하는 이건 완전히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속초에 가보면 강원도의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 하우스는 작년에 점포당 매출액이 스타벅스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나중에 마지막 편에 있는 기록해서 7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00억 원 투자를 받아 전국에 서울 같은데 어제도 제가 저녁 때 테러 서울에 있는 강남 테러로서에 가서 차 마시고 있다 왔는데 서울에 매장을 많이 열었죠.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자, 그런 것들이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강원도의 속초나 강릉 쪽은 오션 레저 컴플렉스로 발전시키면 이런 큰 야심을 가지고 아니 그 뭐 커피 마십니까? 해양 레저를 해야죠. 이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니까 뭐 그런 거 등등.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원주의 바이오 같은 거 얘기했지만 바이오와 연계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들어가면 돈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스타트업들이 들어갈 때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전에도 카이스트가 있고 오성 단지가 있잖아요. 오성 바이오 단지는 크게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벤처 캐피탈이 없어요. 대구 같은 데 경북은 포스코도 있고 디지스도 있고 뭐 이렇게 공장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벤처 캐피탈이 없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늘 얘기하는 게 근데 대개 이거 분권 정책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인수위에서 일을 해보니까 행정학 교수들만 많아가지고 금융을 전혀 몰라요. 돈이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강원도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육 같은 거. 교육은 이제 강원연구원에서 어느 대학에서 무슨 인력 첫 번째 어떤 기업이 강원도가 필요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럼 거기는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그 인력을 양성하는 무슨 어디 뭐 대학에 뭐 강릉대학도 좋고 원주대학도 좋고 원주대학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예를 든 건데 원주의 대학이 합쳐져 있어요? 뭐 하여튼 예를 들어 그런 데다가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한 100억 좀 받아가지고 그런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 제가 강원도는 굉장히 중요한 저 액화수소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써낸 건데요. 액화수소는 지금 앞으로 에너지가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액화수소가 뭐냐면 바닷물을 가지고 물이 H2O잖아요. H2O에서 O만 빼면 뭡니까? H2O 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걸 저거는 강원도뿐이 아니고 전국 전 시도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강원도가 바다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민들하고 얘기하면서 강원도 할 게 너무 많고 그런 정도 되면 강원도는 우리나라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돼요. 이제 울산, 포항은 공장이 너무 많아서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무공해 산업으로 얼마든지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건데요. 여기 이제 ICT 산업이 있고 여기 실리콘밸리를 예를 든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우수한 학교들이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벤처금융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강원도도 벤처금융이 없기 때문에 원주 같은 데나 아니면 저 뭐 강릉에 뭐 그런 컴플렉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데도 반드시 벤처금융회사들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유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예, 거의 10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를 만드는데 첫 번째가 지역 주도를 한다. 아까 이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다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주도를 한다. 그래서 분권,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나 인적 자원도 지방에서 한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문제는 이제 이 논의 끝에 그럼 자치단체가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 논의가 많이 되는데 역량을 키워야죠.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바텀업 인사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이전만 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방에 그 가지고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방 투자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우수 인력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준다. 뭐 등등 그런 것들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고유한 특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 그 특성 살려야 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요 제가 예를 든 게 아까 제주도 카테라로서 얘기했는데
제주도 감귤 같은 것도 제주도에 가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9,500억을 기록했어요. 금년에 감귤 하나만가 매출 1조 원이 됩니다. 제주도 특산품이죠. 그리고 대전의 성심당 빵집 같은 경우에는 대전 성심당 빵집은 아주 고지스럽게 대전 시내만 매장이 있어요. 시내 매장인데 매출액 6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순이익도 1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키운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로컬에서 독특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국정과제로 전부 담았고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약하고 온 걸 조사해 보니까 약 총 실천과제 중심으로 정책과제가 331개나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사람들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문제예요. 지금. 위원들이 이게 엄청나게 큰 조직인데요. 위원들이 한 30명쯤 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0명쯤 되고 그다음 밑에 공무원들이 한 150명쯤 파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도지시별로 또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인데 문제는 위원 한 30몇 명 되는데 전부 안 나가요.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2개인데 22개가 위원장 3명만 바뀌고 밑에 위원들은 아직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아마 조직적 저항 같아요. 1년 동안 끌면서 대통령을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은 대통령이 지역에 공약한 것들을 1년 동안 못하면은 2024년 총선에 지역에도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공약한 걸 못하게 이 위원들이 방해까지 아니지만 뭐 하여튼 저항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조직이 출범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아마 1년은 백수로 지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방 공약을 여기서 담당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된 게 문제인데 된다는 건데요.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다가 최근에 또 얘기 들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지연되니까 지연되고 이 새로 설립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름을 바꿔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담당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 시도의 도지사 출마를 해서 떨어졌거나 앞으로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도지사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군침을 흘려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끼어들면은 지역 간에 알력이 생기고요.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잘못하면 지역 분열위원회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실이 끌어지고 이거 중요해진다는 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관심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각 시도의 정치인들이 지금 또 입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저 특별위원장님도 그냥 그런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오간사가 좀 하지 그런. 저는 본래 그런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끼지도 못해요. 이제 그 도지사급들이 끼는데 제가 감히 어디. 그래서 가만 보고 소문만 듣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걱정이 대통령의 가장 큰 모토였던 지방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저출산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한 정책이 정치인들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혼탁해질까 봐 걱정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공약 300가지 중에 대부분이 SOC가 많아요. 한마디로 돈이 흐르는 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정치인들하고는 돈이 필요한 정치인과 돈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 간에 큰 문제가 어디 한 군데 생기면은 전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 5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일본형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성장률 1%대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우울한 생각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이 많이 끌면서 좀 문제가 자꾸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30분 동안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시니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멘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윤 정부도 균형 발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분권이라는 개념하고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하고 서로 상치할 수가 있거든요. 균형 발전이라는 그 이 말 자체가 중앙 정부, 다시 말해서 이제 집중된 전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분권이라는 것은 분권을 강화하면, 지방의 분권을 강화하면은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분권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이라면은 중앙정부에도 절대 균형 발전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굉장히 혼동이 있어가지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통령 산하의 그 위원회가 보면 항상 분권하고 지역 성장 혹은 균형 발전하고 같이 이제 붙여 있었는데, 분권하고 그 지방 성장하고 그리고 균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사실 강원도는 강원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분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성장의 잘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망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망하는 지역,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의 버팔로라든지 그죠? 일본의 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분권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을 안 하면 절대 안 망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분권을 강조하게 되면은 균형이라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고요. 이 멘트고, 두 번째는 우리 오 교수님이 사실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유럽의 경험이 상당히 많으시고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가셨어요. 나름대로 여러 이 해외 경험을 통해 봤을 때 강원도가 좀 이제 벤치마크 해야 될 이 나라의 그 지역 정부는 어느 추천해 줄 수 있을까? 하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말씀이 이번에 균형발전은 전 지역이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그거 뭐냐면 기회균등을 준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더 잘하고 어느 지역이 못하고 그거는 지방 도지사의 도백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 차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예,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 아까 제가 어디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자료에 보면 제가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정부다. 그래서 균형발전, 그런 의미에서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자유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내년 6월 달 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내년 1, 4분기 전에 어느 정도 초안이 정립돼야 국회에도 통과를 되고 특례 조항 법안 같은 통과돼야 되니까 어디를 가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가봐야 되고 또요. 가봐야 되고, 심지어는 제일 좋기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도 데려가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번이나 갔던 스위스, 아까 얘기한 쭈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인구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가볼 만한 데입니다. 제가 그 직접 시장은 못 만나고 부지사 정도 부시장과 2번이나 면담을 했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한 몇십 개를 제가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그걸 연구하는 그 대학이 주크에 있는 주크에 관할하는 대학이 루체른 대학이에요. 루체른 대학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거의 시 권한으로 굉장히 자체적으로 법인세도 낮추고 규제도 완화하고 그래가지고 해외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아까 티롤 지방 같은데, 티롤 지방은 강원도 같은 이런 좋은 산악지대를 어떻게 활용해서 1인당 소득 10만 불까지 되었나 하는 걸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 같은 설악산이나 뭐 이런 평창이나 이런 지역을 더구나 바다를 끼고 갖고 있다는 것은 천혜의 자원이라고 봐야 돼요.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티롤 지방 정도를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아요. 가보면은 그냥 케이블카 오색 그 하나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전 동네 강원도 그런데 역세권 같은 데 있잖아요. 전체 기차가 가는 역세권 정도면 거의 한 동네마다 삼국대에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하나씩만 한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전국뿐이 아니고 아시아에 관광객 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유럽을 예를 들면서 가보면 알아요. 환경도 잘 보존되고 그 관광업만 가지고 그 자연을 이용한 관광업만 가지고도 1인당 소득 10만 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가야 되고 지금 제조업이 너무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금 1인당 소득이 3만 3천 불 정도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졸 초임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국내 공장을 못 지어요. 지난 20년 동안 국내 공장을 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도 중요하고 하나 바로 그런 관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고난다면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그 같이 접경 지역이 티롤 지방인데 거기를 가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산악지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동네로 만들었나. 옛날에는 그 사람도 산악지대라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스위스가 용병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도 용병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 용병이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스위스는 지금 일어난 소득이 거의 10만 불까지 올라갔죠. 그게 전부 관광업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아까 했지만 여기 메디칼 그런 거 금융도 잘 그걸 먹고 사는 건데 그런 건 가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나 하는 것은 작지만은 그 시에 가보면 축구시에서 제가 왜 축구시냐면 축구시는 좀 특별한 건데 그 지역을 크립토밸리라고 그래요. 그 암호화폐 밸리인데 전 세계 암호화폐 회사가 지금 58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고 왜 580개 회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법무법인들이 세계적인 법무법인들이 들어오고 세계적인 회계법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번이나 갔는데 시내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2번은 다 갔는데 한 번은 유스 호텔에 겨우방을 구해서 자고 한 번은 3, 40분 떨어진 교외에다가 자야 될 정도로 세계적인 비즈니스맨들이 몰려듭니다. 법인세가 낮고 규제가 없고 그런 우리가 동네를 만들어야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제주도가 그걸 못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2박 3일을 김명준 위원장님 모시고 이제 우리 인수위원들이 한 4명 간도왔는데 제주도는 성공한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치권을 줬는데 도지사가 자치권을 행사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리병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영리병원의 목적이 뭐냐? 아까 제주도를 메디컬 레저 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상을 이해를 못하고 의료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원희룡 도지사가 자기가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안 하고 무슨 주민들의 공청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무산시켰잖아요. 그래서 제도 무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강원도도 이 설악산, 태백산 산맥을 끼고 메디컬 레저 단지를 뭐 메디컬 레저 컴플렉스죠. 의료 휴양 단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실패의 사례고 두 번째는 이제 제주도가 한 가지 성공한 게 교육 자유 특구 아까 서귀포 대정동 거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대정동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또 서귀포에서 어떻게 그걸 육성했나는 제가 필요하면 서귀포 시장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서귀포 시장 전 시장의 안내로 둘러보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초중고등학교 중심인데 이제는 그것을 대학에 대한 자율권을 도지사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원희룡 지사를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좋은 특별자치도를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 안타까움이 들었는데 강원도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자유특구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대학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대학들에 강원도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특별자치도니까 일단 정부에서 아마 한 2, 300억 원 지원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를 가지고
계약 학과를 만들어서 대학도 육성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 사례로. 근데 절반은 성공, 교육은 절반은 성공했더라고요. 일단 절반 성공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아까 얘기한 만약 강원도에 초, 중, 고등학교, 국제학교, 대학은 또 아까 그렇게 인재 양성이 필요해요. 국제학교를 여기다 한뭐 10개 정도 들어온다. 제주도도 지금 한 6, 7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러기 엄마들, 아빠들 구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강원도에 와서 국제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지금 뭐 국제학교 제주도는 미어 터져요. 왜냐면 아니 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심지어 남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도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뭐 자주 만날 부모가 부부들이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유럽에나 아까 얘기한 그런 데로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저 균형 발전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비전 만드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가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비전을 쭉 보면서 핵심적으로 이제 4개 특구를 제안하셨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 있었고 조금 전에 말 교육자유 특구가 있었고 분권 특구가 있고 신산업혁신 특구 이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하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교육자유 특구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담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사실 이제 신산업혁신 특구였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어느 분한테 여쭤보려고 해도 그걸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번에 김인태 이제 지사님이 이제 사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강원도에서 사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모은 것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신산업혁신특구 내용을 쭉 봤더니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강원도에서 예를 들면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만약에 그 부분을 특별자치도로 만약에 우선 한다 그러면 신산업혁신특구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세종시의 그 공약 비슷하게 일단 이렇게 딱 돼 있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도 좀 없는 것 같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 부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조금 기사가 난 것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제 15대 과제 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인수위가 이제 인수위는 해산이 됐어요. 활동이 끝나고 국정과제로 넘어가면서 15대 과제가 10대 과제로 줄었어요. 왜냐면 본래 국정과제가 이제 지역균형발전 말고 110대 과제가 있었고 우리가 10대 과제로 줄어들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만든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전혀 지역균형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좀 부족한 분들이 만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법이 이제 공람 중인데 공람에 그걸 아마 또 조만간에 또 우리가 회의를 할 건데 그걸 넣으려고 그래요. 일단 그런데 그 신산업특구는 지금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 법률 안에 보면은 융복합 핵심 특구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융복합 핵심 특구에서 포함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분권 핵심 특구라고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가면 회의를 할 건데 그걸 강력히 넣어야 된다고 얘기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리콘밸리처럼 지방에도 IT밸리를 하나씩 만든 메가시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묶어놓으면 행정만 되지 그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근데 핵심이 없으면은 행정이 결국은 깨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판교 IT밸리 같은 작은 IT밸리를 각 메가시티 하나씩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권 핵심 특구인데 이게 빠지면은 마치 지역 메가시티가 그 안고 없는 빵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실리콘밸리를 한 10번도 더 갔을 거예요. 구글도 방문하고 해서
이렇게 안 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넣어서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이니까 여기도 그런 그 분권 혁신 특구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는 원주 같은 원주에 바이오단지 옆에 벤처금융도 있고 또 인력 양성 팀이 대학이라는 클러스터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세 개가 삼일체가 된 걸 분권 혁신 특구. 근데 이번에 공무원들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빠뜨린 것 같은데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알고 있는 거니까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좀 약간 특구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좀 여쭤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씀 주신 이제 특구들 중에 이제 몇 개는 뭐 결국은 뭐 시도에 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만 또 다수의 그 시도에 다수의 이제 특구가 들어갔을 수 있는 경우들이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아니면 교육 자유 특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법령안 잡고 있는 것은 지정권을 갖다가 특구의 지정권을 이제 중앙 정부에 지금 두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개의 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강원자치 특별도에 대한 그 특례법에 그게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특구를 산업자원부가 관장한다 이러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락하면은 강원도에서 신청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별자치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례법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아까 우리가 했지만 지금 분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도도 물론 가져야 되지만 특별자치도는 특히 그런 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특구를 하나 뭐 원주의 분권 혁신 특권을 만드는데 산업자원부가 와서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다른 도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기간 연말이 있고 내년도 총선이 있고 하니까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 팀들이 내실 있게 그런 걸 준비해서 특별자치도의 특례법에 반드시 도지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범수인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지금 준비 중인 내용하고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와중에 세계화가 약간 주춤하고 있으면서 리쇼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물론 여기에 정치 파워가 개입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리쇼링 현상이 잠잠한 걸로 그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이 없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거를 좀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리쇼링 현상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적은지 뭐 근본적인 뭐 원인은 몇 가지 이제 짚고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0여 건 정도밖에 리쇼링을 안 했는데 특히 중국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면서 나오는데도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들어가 폐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여건이 처음에 법인세도 낮춰주고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하더니 안 했거든요. 미국은 1년에 보통 한 900건 회사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리쇼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서로 정적인데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세 문제, 그다음 규제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있다가 돌아오면 몇 년간 고용을 몇만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에 관해서는 최소 몇 년간은 노동조합 같은 걸 좀 허가해 안 해도 되는 그런 특례 조항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제 리쇼링뿐이 아니고 외국 기업들도 유치하려면 강원도 특색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까 했지만 바이오는 바이오, 그러면 스위스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뭐 바이오 제약회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데 회사들의 연구소라든지 혹은 자회사 같은 걸 강원도 유치한다든지 뭔가 그런 권한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당연히 스위스보다 법인세가 낮아야죠. 규제가 스위스보다 적어야죠. 그런 것을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특례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법에 넣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또 반도체 아까 얘기했는데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는 아까 SK 하이닉스 예를 들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에요. 근데 현재 강원대학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경북대학도 SK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인력이 양성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대구에 가서 한 20명의 총장들과 면담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 핵심이 강원대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인력 공급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인력 양성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특별자치도면 돈이 상당히 지원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감을 잡는 게 전국에 다녀보니까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뭐 울산에 있는 유미스터, 대구에 있는 디지스터 이런 데가 광주에 있는 지스터가 연간 3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돈을 강원도가 가져와야죠. 특별자치도니까. 그렇게 해서 강원도 역점을 두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을 하는 학교에다가 특별과를 만들어서 그 계약학과라고 그러잖아요. 졸업하면 반드시 그 회사에 가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과 학교, 대학이 연계되도록 그거 특례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자금을 가져오는 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두세 가지 정도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발제 제목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들어 쓰겠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경제력 규모나 뭐 1인당 GRDP 이런 추이를 보게 될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이 그렇게 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그간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형평화에 주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게 성공적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 유인이 좀 작동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 정부가 특히 지역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부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성장과 분권 중에 핵심이 재정분권과의 관계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 양적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이 이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평가받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현재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불균형이라기보다는 지역 격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과 양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진전된 걸 본다 그러면은 그 재정분권 자체가 그 경제적 격차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양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 보면은 질적 측면에서 우리 재정분권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양적인 수준에서 진전과는 별개로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분권을 진전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수님 전공 분야시니까 또 특히 요새 강원도에서 좀 이슈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지역 경제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과 이제 별개로 볼 때 현실적으로
지역 자금을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 얘기가 요 근래 언론에 그게 강원은행이 있었는데 그 지금 현재 신한은행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지역은행이 없는 지역이 충청권하고 강원도 유일한 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전문가로서 과연 강원도 정도 규모의 경제에서 지역은행, 독립적인 지역은행이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는 인정이 될 경우라도 설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돌파해야 될 난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지사님 시절에도 뭐 지역적인 3법 입법을 위해서 지역은행 설립을 위한 그런 준비 태스크포스도 있었는데 검토하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을 만약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설계해야죠. 거꾸로 이제 세 번 질문 맞아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원은행이 신한은행 자회사로 있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돈이 돌아야 돼요. 지방은행의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은행에 설립되면 들어오는 예금의 60%를 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예금들이 여기 있는 무슨 뭐 신한은행에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갈 거잖아요. KB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는 강원도에 대출할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 강원도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가 그걸 계속 지금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충청도는 근데 뭐 어디 천안 같은데 그런 데 굉장히 공장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예금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KB금융에 들어가거나 신한은행에 들어가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다 서울로 가버려요. 그래서 충청도의 중소기업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라서 이번에 충청도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공약사항에 반영된 것 중 하나가 충청도 지방은행 설립이에요. 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당연히 강원도에 있어야 이게 큰 클러스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금의 60%가 그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돼야 한다는 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또 요즘은 충청도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10%도 올려달라고 그래요. 70%까지 대출하겠는데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예금들이기 때문에. 그럼 강원도에는 충청도는 이제 큰 기업이 많아서 예금들이 일하는 사람들만 예금이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 그 기업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생기면서 강원도 공무원도 있고 여기 있으면은 강원은행이 설립되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은 최소 60%는 강원도의 중소기업에 대출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거꾸로요. 두 번째가 아까 그 질문이 뭐였죠? 재정분권 그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논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큰 핵심이 하나는 세목 중에서 어느 세목을 지방세로 돌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원도가 좀 할 게 너무 많은데 특례법이 너무 지금은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그걸 제주도 가서 한번 반면교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목을 강원도 지방세로 가져올 것이냐. 이것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세목에서 지방세 세목으로 갈수록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어서 재정 문제가 커지잖아요. 반면에 지방은 중앙정부는 문제가 적어지는 반면에 지방은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돼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일 중요한 협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느 세목을 강원도 지방세로 가져올 것인가 협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 불거진 문제가 지금 지방이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케이블카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런 것도 그다음에 뭐 데크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낭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방자치단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장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재선을 위해 돈을 막 쓰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원 국장을 불렀어요. 이거 지방정부 재정기출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지방정부를 믿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믿는데 그냥 놔두면 되느냐 해서 앞으로 아마 이미 벌써 저희가 논의된 사항이
감사원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감사원에서 앞으로 그러면 재정 분권을 해주는 대신에 감사원이 지방재정 지출이 방만하지 않는지를 감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얘기가 논의가 되었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 아까 같은 저기 나와 있는 게 약속 첫 번째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예요. 대통령이 저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똑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거다 이렇게. 그것은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분권이고 그래서 권한을 준다. 특별자치도는 더 준다. 지방 재정력을 강화하는데 특별자치도는 더 준다. 그리고 세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조세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특별자치도는 그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지금 뭘 가져올 것인가. 근데 지금은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이 들어온 하나 몇 개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 엄청난 연구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예, 시간이 딱 정확하게 뭐 1시간 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분권 세미나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두 번째다. 그래서 제주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벤치마크를 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결국 자치도,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도지사의 결정에 의해서 달렸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못하면은 절대 제대로 분권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실패의 메시지를 우리 강원 도지사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강원은행 같은 지방은행 이런 부분은 사실 금융을 나도 전공하지 않아서 좀 미스한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오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에서 그런 부분 분권에서 그 금융 지방은행 그런 부분 담 집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미나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정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